미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트럼프가 스스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단 한 나라 때문입니다. 워싱턴은 패닉에 빠졌고 백악관은 입을 닫았습니다. 한국 반도체 한 줄기 신호에 멈춰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그 나라에 돈을 내라 명령했습니다. 3,500억 달러. 하지만 한국은 이렇게 대답했죠. 그건 협박이 아닙니다. 선택이죠. 그 순간 미국의 자만이 붕괴됐습니다. 시작 전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포스트에서 30년간 통상 문제를 취재해온 기자 마크 톰슨입니다. 백악관 출입기자로 일하면서 수많은 무역 협상을 지켜봤지만 2025년 9월에 벌어진 일들은 제 기자 생활에서도 손꼽을 만큼 특이한 케이스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평범한 무역 협상처럼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놀라운 계획이 숨어 있었죠. 이야기는 9월 첫째 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워싱턴 DC 국무부 근처의 한 고급 레스토랑. 평소 같으면 로비스트들과 정치인들로 붐비는 곳이지만 그날 저녁 한 구석 VIP룸은 유독 조용했습니다. 제 취재원 중 한 명이 귀띔해줬습니다. 톰슨, 오늘 밤 중요한 사람들이 모인다. 일본 쪽 고위 인사들과 우리 상무부 라인이 만난다더군. 저는 레스토랑 맞은편 카페에 자리를 잡고 기다렸습니다. 오후 7시 30분쯤 검은색 SUV 세대가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무 회동이 아니라고. 일본 경제 재생상 아카자와 류세이, 그리고 미국 상무부의 핵심 관계자들. 그들이 2시간 넘게 회동을 가진 후 저는 제 인맥을 총동원해 그 자리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와 발표했죠. 일본이 미국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다. 기자들은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5,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70조 원입니다. 이건 일본 GDP의 거의 10%에 달하는 천문학적 금액입니다. 과연 일본이 이 돈을 정말 현금으로 낼까?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 타이밍이었습니다. 발표 직후 트럼프 행정부는 곧바로 한국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도 5,500억 달러를 냈는데 한국은 왜 안 되느냐? 3,500억 달러를 내라. 저는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대통령님, 일본의 5,500억 달러 중 실제 현금은 얼마입니까? 대변인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전액 현금 투자입니다. 일본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죠. 하지만 제 경험상 이런 대규모 투자 발표에는 항상 속사정이 있습니다. 실제 현금과 대출, 보증이 섞여 있고 투자 시기도 수십 년에 걸쳐 나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날 밤 저는 도쿄에 있는 동료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일본 내부 반응이 어때? 그의 대답은 의미심장했습니다. 톰슨, 여기 분위기가 이상해. 자민당 의원들조차 이 협상 내용을 잘 모른다고 해. 너무 극비에 붙여졌대. 저는 이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함께 한국을 압박하려는 구도. 그리고 그 중심에 5,500억 달러라는 숫자가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곤란한 입장에 처했습니다. 일본이 정말로 5,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냈다면 한국도 3,500억 달러를 거부하기 어려워지니까요. 이건 단순한 금액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동맹국으로서의 체면, 미국과의 관계, 그리고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까지 모든 것이 걸린 문제였죠. 워싱턴의 분위기는 묘했습니다. 상무부와 재무부는 자신만만했습니다. 한국은 결국 우리 요구를 들어줄 것이다. 하지만 국무부와 국방부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들은 한국과의 관계가 단순한 돈 문제로 다뤄지는 것을 우려했죠. 제가 국방부 소식통에게 물었습니다. 주한미군 문제가 협상 카드로 거론되고 있던데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톰슨,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주한미군은 한국만을 위한 게 아니야. 중국을 견제하는 우리의 핵심 전력이라고. 철수, 의회가 절대 허락하지 않을 거야. 실제로 몇 주 후 하원에서 2026 국방수권법이 통과됐습니다. 그 법안에는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었죠. 주한미군 28,500명 규모를 현 수준 이하로 감축할 수 없다. 이건 의회가 트럼프에게 보내는 신호였습니다.
안보를 협상 도구로 쓰지 말라는. 하지만 트럼프는 여전히 강경했습니다. 9월 중순, 그는 또다시 발언했습니다. 한국이 3,500억 달러를 내지 않으면 우리도 재고해봐야 한다. 저는 서울에 있는 특파원들과 계속 연락하며 한국 정부의 반응을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한국이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과거 같으면 한국 정부는 즉각 협상 테이블에 앉았을 겁니다. 어떻게든 타협점을 찾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한국은 조용했습니다. 아주 조용했죠. 한국인 동료 기자가 말했습니다. 톰슨, 한국 사람들이 트럼프의 패턴을 읽기 시작한 것 같아. 블러핑이라는 걸 알고 있어. 블러핑 협상에서 자주 쓰이는 전술입니다. 과도한 요구를 던져 상대를 압박하고 나중에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방식이죠. 트럼프는 이 전술의 대가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국이 그 게임에 말려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모든 걸 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9월 셋째 주, 저는 워싱턴의 한 싱크탱크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주제는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이었죠.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한 연구원이 발표했습니다. 한미동맹은 미국에게 부담일 수 있습니다. 그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미국에 없어서는 안 될, 반드시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 순간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 문장의 의미를 이해했죠. 미국이 한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한국이 동맹이 아니라 필수품이라는 것을. 저는 메모를 했습니다. 의존자가 된 미국. 이게 이 이야기의 핵심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주, 모든 것이 뒤집히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9월 24일 화요일 오전, 저는 백악관 브리핑룸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기다리고 있었죠. 오전 11시, 트럼프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표정은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오늘 아주 좋은 소식을 발표하겠습니다. 한국과의 협상이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문장에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은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처럼요, 현금으로 말입니다. 잠깐, 한국이 동의했다고? 저는 급하게 서울 특파원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 정부가 3,500억 달러에 동의했어. 답장이 왔습니다. 무슨 소리야? 여기는 아무 발표도 없었어. 이상했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이 동의한 것처럼 말했지만 한국 정부는 아무 말이 없었죠. 브리핑이 끝난 후 저는 상무부 쪽 소식통을 만났습니다. 커피숍에서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톰슨, 사실은 이래 한국은 아직 동의 안 했어. 대통령이 좀 앞서 나간 거지. 압박용이야. 압박용이라고요? 그래. 일본이 5,500억 달러 냈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해버리면 한국이 거부하기 어려워지잖아. 국제사회에서 체면이 말이 아니니까. 저는 이해했습니다. 이건 심리전이었습니다. 한국을 구석으로 몰아넣는 전술이었죠. 하지만 제가 궁금한 건 다른 거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일본이 5,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냈습니까?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세부 사항은 좀 복잡해.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발표됐으니까. 복잡하다 이 단어가 제 기자 본능을 자극했습니다. 뭔가 숨겨진 게 있다는 뜻이죠. 그날 오후 한국 대통령실에서 비공식 브리핑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서울 특파원이 전해준 내용은 이랬습니다. 한국 정부는 3,500억 달러 전액 현금 투자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했습니다. 이건 한국 GDP의 거의 20%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수치가 놀라웠습니다. 저는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경제학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교수님, 한 나라가 GDP의 20%를 단기간에 현금으로 지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톰슨, 그건 경제 자살이야. 환율 폭락, 금융시장 마비, 신용등급 강등.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재앙이 동시에 올 거야. 그럼 이건 애초에 불가능한 요구였다는 거네요? 정확해. 이건 협상이 아니라 항복을 요구하는 거지. 저는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편집장이 제지했습니다. 톰슨, 증거가 부족해. 일본이 정말 5,500억 달러를 안 냈다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저는 더 파고들어야 했습니다. 10월 첫째 주 흥미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도쿄에서 자민당 내부 회의가 열렸는데 의원들이 격론을 벌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5,500억 달러를 냈습니까? 국민들은 이게 완전한 사기라고 난리입니다. 일본 내부에서도 의구심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도쿄 주재 동료에게 부탁했습니다. 일본 정부 내부에서 누가 진실을 말할지 지켜봐. 그리고 10월 8일 그날이 왔습니다. AFP 통신이 단독 보도를 냈습니다. 일본 경제재생상 아카자와 류세이가 외국 특파원 협회에서 폭탄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급하게 AFP 기사를 찾아 읽었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5,500억 달러 중 실제 투자 금액은 1~2%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대출과 대출 보증입니다. 즉 실제 현금은 55억에서 110억 달러. 이건 발표된 금액의 100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다음 발언이었습니다. 미국은 보증이나 대출에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냥 MOU 형식의 합의이며 지킬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즉시 백악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 논평해 주시겠습니까? 대변인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일본과의 합의를 신뢰합니다. 하지만 그건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부인도 아니고 확인도 아닌 애매한 답변이었죠. 저는 곧바로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일본 장관, 5,500억 달러 투자 실제는 1~2% 폭로. 트럼프 압박 전술의 균열 기사가 나가자마자 워싱턴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의회에서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행정부는 일본과의 합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까? 한국에 요구한 3,500억 달러도 같은 방식입니까? 상원 외교위원회의 한 의원이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톰슨, 자니가 쓴 기사 봤어. 이건 큰 문제야. 우리가 동맹국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인 거라고. 며칠 후 저는 한국산업통상부 관계자와 비공식 면담을 가졌습니다. 톰슨 기자님, 우리는 처음부터 의심했습니다. 5,500억 달러가 전액 현금일 리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서명하지 않았다고요? 네 단 한 줄짜리 합의서에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미국에게 말했죠. 우리를 밟으려다가 당신들 발이 뚫릴 것이라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블러핑을 간파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은 전략적으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워싱턴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재무부의 한 고위 관계자가 비공개 세미나에서 말했습니다. 한국은 미국 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22개 공장을 건설하고 수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현금 강탈을 시도하는 건 동맹국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현금 강탈 강한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표현이기도 했죠. 그리고 그 균열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에서 또 다른 이슈가 터졌습니다. 주한미군 문제였죠. 저는 펜타곤 출입 기자로부터 흥미로운 제보를 받았습니다. 톰슨, 국방부가 난리야. 백악관이 주한미군 감축을 협상 카드로 쓰려고 하는데 합참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저는 즉시 국방부로 향했습니다. 복도에서 만난 한 장성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기자님, 이건 오프 더 레코드입니다. 주한미군은 한국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중국을 견제하는 우리의 최전방 자산이에요. 감축? 말도 안 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군은 정치적 거래의 도구가 되는 걸 원하지 않았죠. 며칠 후 하원에서 2026 국방수권법안이 표결에 붙여졌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는 순간 제 옆자리의 다른 기자가 속삭였습니다. 28,500명 유지 조항 봤어? 이건 트럼프한테 보내는 경고장이야. 법안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에 배치된 약 28,500명의 미군 주둔을 유지하고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포함된다. 저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참석자 중 한 명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의회가 주한미군 조항을 넣은 이유가 뭡니까? 톰슨, 의회는 대통령이 안보를 협상 칩으로 쓰는 걸 막으려는 겁니다. 주한미군은 단순히 한국 방어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입니다. 저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보고서를 찾아 읽었습니다. 그곳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군사 역량은 중국 억제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주한미군은 한반도뿐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의 안정을 위한 존재다. 수치도 흥미로웠습니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은 연간 약 50억 달러.
하지만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는 이미 10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게다가 기지 제공, 토지 임대료 면제까지 계산하면 한국의 기여도는 훨씬 높았죠. 인도 태평양 사령관이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저는 서울 특파원을 통해 그의 발언을 전해 들었습니다. 한국 국방부 장관이 물었습니다. 주한미군 감축 계획이 있습니까? 그럴 계획이 없습니다. 짧지만 강력한 대답이었습니다. 현장 지휘관이 워싱턴의 정치적 압박을 정면으로 거부한 거죠. 저는 기사를 썼습니다. 인태사령관, 주한미군 감축 계획 없다. 하지만 트럼프는 여전히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부자 나라입니다. 우리 군대를 공짜로 쓰면 안 됩니다. 더 내든지 아니면 우리가 다른 선택을 할 겁니다. 다른 선택 철수를 암시하는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누구도 그 협박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에서 흥미로운 분석을 내놨습니다. 저는 그들의 보고서를 읽으며 메모했습니다. 한미동맹은 미국에게 부담일 수 있지만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미국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이 문장이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이제 한국의 동맹국이 아니라 한국 기술에 대한 의존자였습니다. 저는 실리콘밸리의 반도체 전문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 없이 미국 AI 산업이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는 웃었습니다. 톰슨,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내일 당장 공급을 끊으면 엔비디아든 AMD든 다 멈춥니다. 한국은 단순한 공급자가 아니에요. 필수 불가결한 파트너죠.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협상력이었습니다. 저는 조지아주 애틀랜타로 출장을 갔습니다. 한국 기업이 투자한 공장이 있는 곳이었죠. 그곳에서 저는 흥미로운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현지 주민 한 명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기자님, 한국 기업 취재하러 오셨어요? 우리는 그들이 고마워요. 이 공장 때문에 우리 동리가 살아났거든요. 제가 물었습니다. 최근에 한국 근로자가 구금됐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들었죠.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를 도와준 사람들한테 그게 무슨 짓입니까? 솔직히 우리가 화난 건 한국 기업이 아니라 워싱턴이에요. 저는 여러 주민들을 인터뷰했습니다. 대부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한국 기업에 대한 고마움과 연방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이었죠. 워싱턴으로 돌아온 후 저는 한미경제연구소의 여론조사 결과를 입수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 지지 10%, 한국 관세 인상 반대 90%. 압도적인 숫자였습니다. 미국 국민들은 한국을 적이 아니라 파트너로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사를 마무리하며 이렇게 썼습니다. 주한미군 카드는 트럼프의 손에서 떨어졌다. 의회가 막았고 군이 반대했으며 국민도 원하지 않았다. 남은 건 진정한 협상뿐이었다. 저는 뉴욕 월스트리트로 향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모건 스탠리의 선임 애널리스트 존 킴을 만났습니다. 그는 자료를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톰슨 기자님, 지금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셔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주가 상승이 아니에요. 그가 보여준 차트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디램 가격이 급등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1월 범용 디램 가격은 1.4달러였습니다. 그런데 9월에는 6.3달러까지 올랐어요. 거의 5배 가까이 뛴 겁니다. 5배요? 그게 정상입니까? 전혀 정상이 아니죠. 6달러 선을 넘은 건 6년 8개월 만입니다. 그는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전 세계 디램 재고량입니다. 숫자를 보고 저는 놀랐습니다. 즉 23일분밖에 남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정상 재고는 6에서 8주입니다. 지금은 역대 최저 수준이에요. 쉽게 말하면 디램이 바닥났다는 겁니다. 존 킴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AI 서버 수요가 폭발하고 있어요. 오픈 AI, 구글, 메타 모두가 데이터 센터를 확장하고 있죠. 그런데 디램 생산은 쉽게 늘릴 수 없습니다. 공장 하나 짓는데 2, 3년 걸리니까요. 그럼 누가 이익을 봅니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입니다. 전 세계 디램 시장의 70%를 그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게다가 HBM이라는 고부가 제품에서는 거의 독점이죠. 저는 HBM에 대해 더 물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톰슨 기자님, HBM 없이는 AI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엔비디아의 H100 칩, AMD의 MI350 칩,
모두 HBM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걸 만들 수 있는 건 삼성과 SK뿐입니다. 그는 최근 뉴스를 언급했습니다. AMD가 오픈AI와 수백억 달러 규모의 칩 공급 계약을 맺었죠. 그 AMD 칩에 삼성의 HBM이 들어갑니다. 삼성은 엔비디아 라인에 이어 AMD 오픈AI 라인까지 확보한 겁니다. 저는 메모를 했습니다. 삼성 AMD 오픈AI 공급망의 핵심.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더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그는 또 다른 차트를 보여줬습니다. DDR4와 DDR5 가격을 비교해보세요. 보통 신제품인 DDR5가 더 비싸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차트는 반대를 보여줬습니다. 구형인 DDR4가 더 비쌌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기업들이 모두 AI용 고성능 제품 생산에 집중하다 보니 범용 D램 공급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삼성은 HBM 같은 고부가 제품뿐 아니라 범용 D램에서도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어요. 존 킴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삼성 목표 주가를 11만 1,000원으로 올린 이유입니다. 3분기 영업이익은 1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분기 대비 2배 이상이죠. 저는 월스트리트를 떠나며 생각했습니다. 트럼프가 한국에 압박을 가하는 동안 시장은 이미 답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대체 불가능하다고. 며칠 후, 저는 워싱턴의 한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주제는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였습니다. 상무부 관계자가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반도체 자금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한국과 대만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공급을 제한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입니다. 미국 AI 산업이 멈출 겁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 의미를 이해했죠. 저는 실리콘밸리의 또 다른 전문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엔비디아에서 일했던 경력이 있는 사람이었죠. 톰슨, 한국 반도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삼성전자는 세계 유일의 풀스택 반도체 기업이에요. 메모리,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AI 칩까지 전부 만들 수 있죠. TSMC는 어떻습니까? TSMC는 파운드리, 즉 위탁 생산 전문입니다. 설계는 못해요 하지만 삼성은 설계부터 생산까지 다 합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는 HBM에서 압도적이고요. 그는 최근 소식을 전했습니다. 오픈AI CEO 샘 올트먼이 한국을 방문했잖아요. 그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특이점은 메모리 반도체에 달려있다. 삼성과 SK 없이 반도체를 만들 수는 없다고 했어요. 저는 그 발언을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샘 올트먼은 10월 1일 한국을 방문해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다른 소식도 있었습니다. 블랙록이 한국을 AI 허브로 만들겠다고 발표했죠.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가 한국에 베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정보를 정리하며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트럼프가 아무리 압박해도 시장은 이미 한국을 선택했다는 것을. 저는 한국 정부 관계자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톰슨 기자님, 우리는 반도체를 무기로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너무 무리하게 나온다면 우리에게도 선택지가 있다는 걸 그들이 알아야 합니다. 어떤 선택지 말입니까? 공급망 재조정이죠. 미국 공장 건설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유럽이나 동남아시아에 더 집중할 수도 있고요. 그의 말투는 조용했지만 메시지는 강력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협상 테이블에서 카드를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최근 중국의 움직임도 주목했습니다. 중국이 히토류 수출 제한을 발표했죠. 하지만 흥미롭게도 한국의 대체 소재 기업들이 급등했습니다. 유니온 머티리얼은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한 증권 애널리스트가 설명했습니다. 중국이 히토류 카드를 꺼내면 결국 한국 소재 기업들이 수혜를 봅니다. 한국은 대체 소재 기술을 이미 확보하고 있거든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힘은 반도체만이 아니었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 산업 전반에 걸쳐 대체 불가능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죠. 포브스지가 분석 기사를 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트럼프의 3,500억 달러 요구로 한국이 타격을 받을 수는 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그 충격을 견딜 만큼 강하다. 한국은 대체 불가 공급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새우가 아니다. 이제는 고래다. 그리고 고래는 파도를 피하지 않는다. 저는 이 문장을 기사 제목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워싱턴의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압박은 계속됐지만 이제는 미국 쪽에서 먼저 대화를 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폴란드 바르샤바로 출장을 갔습니다. 한국 방산 기업들이 폴란드와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바르샤바 외곽의 한 군사시설. 저는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K2 전차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톰슨 기자님, 우리는 독일제를 살 수도 있었습니다. 미국제를 살 수도 있었죠. 하지만 한국 제품을 선택했습니다. 왜입니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성능이 검증됐습니다. 둘째, 가격이 합리적입니다. 셋째, 배송이 빠릅니다. 미국이나 독일은 2, 3년 기다려야 하지만 한국은 6개월 안에 납품합니다. 저는 메모를 했습니다. 속도가 무기다. 그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의 안보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빠르게 무장해야 했어요. 한국만이 그 속도를 맞춰줄 수 있었습니다. 폴란드만이 아니었습니다. 노르웨이는 K9 자주포를, 루마니아는 K2 전차를, 필리핀은 FA-50 전투기를 주문했습니다. 한국 방산 기업들의 수출액이 급증하고 있었죠.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와 펜타곤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그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방산 제품이 미국 제품을 대체하고 있다는 우려는 없습니까? 그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려는 있죠. 하지만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미국 방산업체들은 생산 속도가 느립니다. 주문이 밀려 있고요. 한국은 그 틈새를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트럼프 자신이 한국 조선소 방문 일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백악관 관계자가 귀띔했습니다. 대통령이 한국 조선소를 직접 보고 싶어 해요. 그곳에서 만들어진 함정들이 미국 해군 작전에도 투입될 정도로 기술적 신뢰성이 높다고 하더군요. 압박하던 트럼프가 이제는 한국을 찾아가려 한다. 아이러니했습니다. 저는 국방 전문 싱크탱크의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그곳에는 한국 군사력 평가가 나와 있었습니다. 한국 군사력은 세계 5위권 수준. KF-21 전투기가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으며 K2 전차와 K9 자주포는 세계 시장에서 탑티어로 평가받는다. 더 중요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기만 하는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 안보를 함께 책임지는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저는 한국 국방부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주국방에 대한 논의가 한국 내에서 활발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트럼프의 압박이 역설적으로 한국의 자주국방 의지를 강화시켰습니다. 국민들 사이에서 핵무장 논의까지 나오고 있어요. 핵무장이요? 최근 여론조사에서 자체 핵무장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을 믿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회의적인 답변이 늘어나고 있죠. 저는 놀랐습니다. 그리고 워싱턴의 한 원로 언론인이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캐런 엘리엇 하우스 월스트리트 저널 전 발행인입니다. 그녀가 최근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미국에 대한 신뢰 저하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현실적 가능성입니다. 미국의 압박이 오히려 한국을 독립시키고 있었습니다. 이건 외교의 역설이었죠. 저는 CSIS의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주제는 동북아시아 안보 환경 변화였습니다. 한 연구원이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중국 견제의 핵심 축입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는다면? 그럼 미국이 곤란해집니다. 한국 없이 인도 태평양 전략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모든 정보를 정리하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세 장의 카드를 쥐고 있었습니다. 첫째, 반도체. 둘째, 방산. 셋째, 지정학적 위치. 그리고 미국은 그 세 장 모두가 필요했습니다. 흥미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트럼프가 한국에 대한 발언 톤을 조금씩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한 집회에서 그는 말했습니다. 한국은 훌륭한 나라입니다. 우리의 중요한 파트너죠. 우리는 좋은 합의에 도달할 것입니다. 압박에서 칭찬으로 변화의 신호였습니다.
저는 백악관 참모 한 명에게 물었습니다. 왜 대통령의 어조가 바뀌었습니까?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톰슨, 현실을 직시한 거죠. 한국을 너무 밀어붙이면 우리가 잃는 게 더 많습니다. 반도체, 방산, 안보다 필요하니까요. 저는 기사를 썼습니다. 트럼프, 한국 압박에서 협력으로 K카드 위력 실감. 그리고 협상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뉴욕 맨해튼 저는 특이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한국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 상무부 장관을 극비리에 만난다는 겁니다. 저는 회동 장소 근처 카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회의는 3시간 넘게 진행됐습니다. 끝난 후 저는 양측 관계자들을 통해 회의 내용을 조각조각 맞춰나갔습니다. 한국 측 관계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김 장관님이 명확하게 전달했습니다. 3,500억 달러 전액 현금은 불가능하다고요.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미국 측 반응은요? 러트닉 장관이 처음엔 강경했어요. 하지만 김 장관님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자 표정이 달라지더군요. 저는 그 수치가 궁금했습니다. 어떤 수치입니까? 한국 외환시장의 민감성, 환율 변동폭, GDP 대비 투자액 비율. 이런 걸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이건 경제학 논쟁이 아니라 현실 문제라는 걸 보여준 거죠. 며칠 후 저는 또 다른 회동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 경제부총가 10월 15일 워싱턴으로 출국한다는 겁니다. 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차였죠. 저는 재무부 소식통에게 물었습니다. 구 부총리와 베센트 재무장관이 만날 예정입니까? 비공식 회동이 예정되어 있어요. 3박 5일 일정인데 회의보다는 실질적인 협상에 집중할 것 같습니다. 10월 13일 워싱턴에 중요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 국회에서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렸는데 조현 외교부 장관이 폭탄 발언을 한 겁니다. 저는 서울 특파원을 통해 그 발언을 실시간으로 전달받았습니다. 저희가 미국 측에 그 문제점들을 다 설명했고 미국 측에서 지금 새로운 대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저는 즉시 백악관에 확인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변인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한국과의 협상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양측이 만족할 수 있는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대통령실 관계자에게도 연락했습니다. 그가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9월에 수정안을 제시했어요. 3,500억 달러를 전부 현금으로는 못 낸다. 일정 부분은 대출과 보증 형식으로 가야 한다고요. 그랬더니 미국 쪽에서 일정 부분 반응이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반응입니까? 협상 중이라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미국도 현실을 인정하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흥미로운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9월까지만 해도 미국은 일방적으로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국의 제안을 듣고 있었죠. 며칠 후 저는 재무부 고위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톰슨, 우리도 처음엔 강경하게 밀어붙이려 했어요. 하지만 몇 가지 현실을 직시하게 됐죠. 어떤 현실입니까? 첫째, 한국 경제가 흔들리면 우리 반도체 공급망도 타격을 받습니다. 둘째, 한국 기업들이 이미 미국에 22개 공장을 짓고 있어요. 이게 실질적인 투자입니다. 셋째, 의회가 우리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동맹국을 너무 압박하지 말라고요. 저는 원화 환율 문제도 확인했습니다. 협상이 장기화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연일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10월 13일 장중 1,430원을 돌파했죠. 한국은행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외환시장이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1년 반 만에 구두 개입을 했어요. 정부가 직접 시장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저는 이게 미국에 대한 신호이기도 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더 이상 밀어붙이면 부작용이 크다는. 10월 중순 워싱턴의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상무부는 여전히 강경했지만 재무부와 국무부는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한 국무부 관계자가 비공개 석상에서 말했습니다. 한미동맹은 70년 역사를 가진 혈맹입니다. 이걸 단기 거래로 다뤄선 안 됩니다. 우리는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저는 백악관 내부의 논쟁을 취재했습니다. 트럼프의 참모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강경파는 주장했습니다. 한국이 결국 굴복할 것이다. 계속 압박해야 한다. 하지만 온건파는 반대했습니다.
한국은 예전의 한국이 아니다. 그들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있다. 중국이나 유럽으로 눈을 돌릴 수 있다. 저는 실제로 한국 기업들의 움직임을 추적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 공장 건설 속도를 미묘하게 늦추고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기술적 검토라고 했지만 사실상 압박에 대한 대응이었죠. 한 한국 재벌 관계자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톰슨 기자님, 우리는 미국 시장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국만이 시장은 아니에요. 유럽도 있고 동남아시아도 있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너무 압박하면 우리도 선택지를 고려할 수밖에 없죠. 조용하지만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10월 말, 저는 에이펙 정상회담 준비 상황을 취재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었죠. 대통령실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에이펙까지는 어느 정도 윤곽을 잡으려고 합니다. 양측이 다 원하고 있어요. 타협점을 찾았습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9월보다는 훨씬 건설적인 대화가 오가고 있습니다. 저는 양측의 움직임을 지켜보며 느꼈습니다. 협상의 주도권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9월에는 미국이 요구하고 한국이 방어했다면 이제는 한국이 제안하고 미국이 검토하는 구도였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분석 기사를 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관세와 투자 합의를 두고 미한 갈등이 점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그러나 한국의 반도체와 방산 산업이 미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결국 양측은 타협점을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저는 최근 만난 한 백악관 참모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톰슨,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한국을 필요로 하는 게 한국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것보다 클 수도 있어요. 이제는 그걸 인정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종합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압박에서 협력으로. 협상 테이블의 조용한 역전. 기사 말미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9월의 일방적 압박은 이제 쌍방향 협상으로 바뀌었다. 한국이 버틴 90일. 그 시간 동안 협상 테이블의 힘의 균형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바뀌었다. 그리고 모두의 시선은 이제 에이펙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워싱턴 DC 내셔널 프레스 빌딩의 제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 한국 국회에서 터진 장관의 발언 이후 제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동료 기자들, 싱크탱크 연구원들, 심지어 의회 보좌관들까지 모두가 묻는 건 같았습니다. 미국이 제시한 새 대안이 뭡니까? 저도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양측 모두 입을 다물고 있었죠. 오후 3시, 저는 재무부 쪽 소식통과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톰슨,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9월과는 완전히 달라요. 구체적으로 어떻게요? 그때는 우리가 요구하고 한국이 듣는 구도였죠. 하지만 지금은 한국이 제안하면 우리가 검토하고 있어요. 솔직히 일본 장관의 폭로가 큰 타격이었어요. 우리가 일본한테는 1, 2%만 현금 받기로 하고 한국한테만 전액 현금을 요구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메모를 했습니다. 이중잣대 논란. 맞아요. 그래서 우리도 입장을 조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의 9월 수정안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죠. 그 수정안이 뭡니까? 대출과 보증 비중을 늘리는 겁니다. 현금은 전체의 5% 정도.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죠. 그리고 기간도 10년 이상으로 나눠서 집행하고요. 3,500억 달러의 5%면 약 17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4조 원입니다. 여전히 큰 돈이지만 처음 요구했던 490조 원과는 비교할 수 없었죠. 미국이 그걸 받아들일 겁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현실이 그렇게 됐으니까. 디램 가격 보세요. 6년 8개월 만에 6달러 돌파했어요. 삼성 실적 보세요. 10조 넘겼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한국을 너무 압박하면 오히려 우리 AI 산업이 타격받아요. 그날 저녁 저는 한국 대사관 근처에서 한국 측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신중하게 말을 골랐습니다. 톰슨 기자님, 내일 구 부총리님이 워싱턴으로 오십니다. 공식적으로는 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이지만 베센트 재무장관과 만나는 거죠? 비공식 회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3박 5일 일정인데 실질적인 협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낙관적입니까? 9월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적어도 이제는 대화가 되니까요.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부총리님, 미국과의 협상 전망은 어떻습니까? 구 부총리는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환율 안정 문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용 범위.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협의할 예정입니다. 가용 범위 이 단어가 핵심이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이죠. 그날 오후, 저는 국무부 브리핑에 참석했습니다.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관세 협상 진전이 있을까요? 대변인은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중요한 동맹입니다. 우리는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합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9월이었다면 한국은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을 겁니다. 어조가 완전히 바뀌었죠. 다음 날, 저는 재무부 소식통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제 회의 어땠습니까? 생각보다 건설적이었어요. 한국 측이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져왔더군요. 환율 변동성, 외환 보유액, GDP 대비 부채 비율. 이런 걸 다 보여주면서 이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현실이라고 설명했어요. 미국 측 반응은요? 베센트 장관이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분도 금융 전문가잖아요. 숫자를 보니 이해가 된 거죠. 9월 24일, 트럼프가 3,500억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10월 8일, 아카자와 일본 장관이 12%만 현금이라고 폭로했습니다. 10월 13일, 한국 장관이 새 대안을 받았다고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말, 에이펙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백악관 참모 한 명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에이펙에서 한미 정상회담 할 겁니까? 예정되어 있어요. 양측이 다 원하고 있고요. 합의가 나올까요?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톰슨, 솔직히 말하면 100% 완성된 합의는 아닐 거예요. 하지만 큰 틀은 잡힐 겁니다. 9월처럼 일방적인 요구는 아니고 양측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요. 그게 뭡니까? 한국이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동맹 아닙니까?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주 전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었습니다. 저는 종합분석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을 고민했습니다. 여러 개를 써봤다가 지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일본 장관이 폭로한 5,500억 달러의 진실 그리고 협상 테이블에서 일어난 조용한 혁명. 기사를 쓰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금액 협상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건 한미 관계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과정이었습니다. 9월, 미국은 한국에게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걸 내놔라. 10월, 한국은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제안하겠다. 그리고 미국은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사 중간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압박에 굴복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들의 가치를 입증했다. 디램 가격은 1.4달러에서 6.3달러로 5배 가까이 올랐다. 재고는 23일분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3분기 영업이익 10조 원을 넘겼다. 현대차와 기아는 미국 시장에서 역대 최고 판매 실적을 달성했다. K방사는 폴란드, 노르웨이, 루마니아로 수출됐다. 숫자가 말해줬다. 한국은 대체 불가능하다고. 에이펙까지 이제 2주 정도 남았습니다. 제 전화기에 한국 대사관 관계자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톰슨 기자님, 에이펙 취재 오시죠? 흥미로운 일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입니다. 그곳에서 봅시다. 그리고 기사 마지막 문단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10월 말 에이펙 그곳에서 한미 양국 정상이 만난다. 구체적인 숫자가 발표될 수도 있고 아직 협상 중이라는 발표만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다. 중요한 건 협상 테이블에서 누가 고개를 숙이느냐다. 9월, 미국은 한국에게 고개를 숙이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10월 말 에이펙에서는 저는 문장을 멈췄습니다. 마침표를 찍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답은 곧 나올 것이다. 우리는 지켜볼 것이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코트를 걸쳤습니다. 에이펙 취재 준비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행 비행기 표를 예약하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난 6주간 제가 목격한 것은 압박과 저항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목격할 것은 그 저항이 만들어낸 새로운 균형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에이펙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거라는 것을.